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 증여를 한 혐의입니다. 시장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중은행과 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2만 6천 명에 턱걸이하며 6개월째 3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34개월째 감소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2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적절성 입증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가 늘어남에 따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미성년자여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중에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고액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들이 대거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전매나 다운 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1명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엔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고액 자산 등이 차명 부동산이나 차명 주식 등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탈세에 대해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전수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지난달까지 9만 2천여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증여 수요가 몰리는 등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가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오는 금요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대출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오늘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했는데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라 연 3.64%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02%포인트 올라 3.31%를 나타냈고 일반 신용대출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4.45%를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금리는 0.03% 오른 3.65%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국고채 3년물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회사채 3년물은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기에 또 은행 예금금리도 올랐다고요? 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93%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가 0.08%포인트 올라 연 1.90%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에 더해 지난달 은행권에서 정기예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6,1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3.3%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34개월 연속 감소세로 총 인구 감소 시점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과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계청이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번 9월 인구 동향에 드러난 저출산 문제도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걱정되게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해 2018년도 9월 출생아 수가 26,100명인데 이게 작년 곧 2017년 9월 달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4,000명 정도 줄어서 말씀하신 대로 13.3%가 줄은 건데 문제는 이 감소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가임 여성들 곧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여성들의 출생아 수 감소수가 마이너스 8.3이고요. 또 30세에서 34세가 마이너스 8.4입니다. 이게 전년도 3분기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감소세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 여성들은 앞으로도 임신의 가능성, 곧 가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출생아 감소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가 모든 시도에서 다 일괄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도 이 출생아 수 감소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모두 출생 지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1.05명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프랑스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출생아 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본적인 해당 지표의 첫 번째는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지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점점 악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손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지경이 아니라 거의 축대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런 악화되는 지표들이 하나의 그래프로 보자면 계속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심리적인 지표도 함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심각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죠. 네, 당초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시점은 2027년 이후로 관측이 됐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생산인구 감소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빨라지며 동시에 저출산이 같이 진행되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2027년에 전체 총 인구의 감소가 일어날 거라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취업률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의 굳어진 것처럼 자리를 잡았고요, 사회적으로. 이게 현재의 불안에다가 미래의 불안 요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얹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 요소의 가장 밑바닥에는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가 단기간에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앞으로 내게 올 미래,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세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기 불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출산율에 관련된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지표들이 계속 눈에 보이면서 결국 2027년 총인구 감소 시점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그 지표는 아마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가임 세대들이 느끼는 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만도 13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커녕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이전 정부도 전전 정부도 굉장히 나름의 이제 애를 많이 쓴 거는 알고 있고, 특별히 이번 정부가 애쓰고 있는 요소들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대단하긴 한데, 중요한 건 돈이 마음의 구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굉장히 장기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이 장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심리적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참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시대에 태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종료, 안도감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내가 잃었던 부분에 대한 상실 회복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인적 심리와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 이 양자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베이비붐 이렇게 한꺼번에 퐁 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위축되는 세대로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위기감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위축감은 단기에 해결되지 않고 전체가 느끼는 크기는 훨씬 더 개인의 범주를 또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돈을 붓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눈에 보이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한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나마 간신히 일련의 회복 조짐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부터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들도 재직 당시 가입한 실손보험을 퇴직 후에도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이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거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개인과 단체 실손으로 나뉘는데요. 단체 실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대비해 개인 실손에도 중복을 해서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2016년 기준 단체와 개인 실손을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은 118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개인 실손에 새로 가입을 하려고 해도 높은 연령과 치료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단체 실손보험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네, 5년 동안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와 암이나 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5년 동안 없는 경우에 한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 가입자 가운데 5년 동안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은 비율이 97%에 달해 대부분 무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 실손에 둘 다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퇴직 이후에 무심사로 다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기획단은 발족 후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의 범위와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그리고 적정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의료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 측이 어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상황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론이 나온 지 2주 만입니다.
증선이는 삼성바이오 측에 재무제표 제작성 요구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또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어제 삼성바이오 측은 소송을 제기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건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제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매매 거래 정지 등은 제외됩니다. 네, 사염 삼성바이오 측이 결국 이제 반격에 나선 건데 주장이 구체적으로 증선이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증선이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 자회사로 설립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는 설립 당시부터 미국 제약회사인 바이오젠과 사실상 공동 경영 상태였는데 이를 삼성바이오가 숨기고 마치 자회사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증선이 판단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참여연대 질의로 회계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았으나 당시 금융감독원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는 자사의 회계 처리가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본질적인 기업 가치 변화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룹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전격 퇴임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예고 없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사내 임직원 행사 자리에서 언급했는데요. 이웅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며 앞으로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서신을 통해서도 퇴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회장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퇴임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창업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오롱그룹은 앞으로 누가 이끌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후임 회장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코오롱그룹은 현재 그 상황과 관련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오늘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유석진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켜서 지주회사를 이끌도록 하고 현안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의 아들인 이규호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켜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에 임명했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바로 물려주는 대신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을 총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토록 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코오롱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임원 4명을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등 여성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발탁도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교보생명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이 상장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가라고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희지입니다. 네, 교보생명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싱가포르 투자청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 2012년에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풋옵션 조항을 포함했는데요. 이 풋옵션은 교보생명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이 투자자의 지분을 되사준다는 내용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몇 년 동안 기업 공개 의사를 밝혀왔지만 매번 보류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상장을 공식화하고 주관사도 선정했지만 다시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재무적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교보생명은 상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인수합병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상장할 의지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신지급여력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상장은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IPO 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낮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점이 고민입니다. 네, 교보생명으로서는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풋옵션 행사를 방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장은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운데요. 풋옵션은 주주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창재 회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보생명은 다음 달 이사회에 상장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이사회에서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현대차가 수입차와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시장에 잠식하고 있는 초대형 세단 부분에 신차를 내놨습니다. 신차 공개 현장을 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분기 어닝 쇼크에 빠졌던 현대차가 전열을 가다듬고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벤츠, BMW 등이 잠식하고 있는 럭셔리 세단 부문입니다. 그간 수입차 시장에 내준 고객층을 되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고급 세단은 또 기업체의 연말 수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수요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 수입차 누적 대수는 지난해보다 13.5% 오르면서 수입차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했지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연말을 앞두고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내수는 물론이고 인지도가 높아진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But for us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start here in our homeland, in the country of origin here in Korea, and have a strong base to go then and conquer other markets in the world.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연말 예정된 팰리세이드 출시로 하반기에만 9종의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불황은 신차로 돌파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재계 연말 인사 시즌이 본격 개막됐습니다. 어제 GS그룹을 시작으로 오늘 LG그룹, 이어서 삼성과 현대차도 곧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그룹들은 안정 속의 변화를 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황인표 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죠. 황 기자. 황인표입니다. 네, 오늘 LG그룹 임원 인사가 있었죠. 구광모 회장의 첫 인사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은 오늘 오후 주식회사 LG와 LG전자 등을 시작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첫 인사라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안정 속의 작은 변화를 택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그룹의 모태인 LG화학의 박진수 부회장이 외부 인사로 교체됐지만 전자와 디스플레이, 유플러스 등 핵심 계열사의 부회장 CEO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직 CEO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쪽으로 인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차, SK그룹 인사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삼성의 경우 먼저 있었던 생명과 화재, 카드사 등 금융사 인사에선 CEO들 모두가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어 전자와 물산 등 주요 계열사 인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현대차 그룹의 경우 12월 말쯤에 하던 인사를 앞당겨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 재정비 차원인데요.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임원 승진자 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SK그룹은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임원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0.17% 상승해서 2100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0.26% 상승해서 70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GS입니다. GS는 주요 임원 인사를 실시했지만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1% 하락해서 5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오롱은 좀 상승세입니다. 코오롱의 이웅결 회장이 내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코오롱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보셔야 될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의결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삼성물산 현재 1.9% 상승해서 10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로투세븐과 서울반도체가 내년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